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로서 로마의 시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론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로서 키케로의 음모론을 말씀드리고요. 음모론의 내용으로 나오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요거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젊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직접 써먹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재산, 돈 얘기만 나오면은 졸던 사람들도 눈을 번쩍 뜨고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현대인들이 좀 상당히 귀담아 들을 팀입니다. 그리고 플루타르코스의 윤리론을 여기 하나 이제 첨가시켰는데, 플루타르코스는 이제 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AD 2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그 영웅전으로 유명한 플루타르코스의 오랄리아, 거기에서 그 윤리 사상을 이제 좀 참조할까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로마 공화정 때에도 상통하는, 로마 공화정 때에도 플루타르코스가 얘기하는 그 윤리 사상의 이제 지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키케로의 음모론을 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이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가 북극 강병으로서 지중해 세계를 건설하는데 건전한 시민윤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 이것은 다 이제 주제의 사실입니다. 로마 공화정이 왜 흥했느냐? 이거는 키케로가 얘기하는 그러한 건전한 윤리 사상이 지도층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 평민 백성들에게까지 다 그 골고루 건전한 윤리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케로의 음모론을 기본으로 하여 사추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가지 기본독, 즉 지의 용인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또는 또 여러 개에서 나오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거 이제 라틴어 원명은 호네스툼입니다. 호네스툼. 저는 그거를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는 명예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네스툼,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 명예, 이것이 단 하나의 최고의 선입니다. 유일의 최고선, 호네스툼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스토아 윤리 사상인데, 키케로는 원래 뉴 아카데미 학파입니다. 그 뉴 아카데미 학파라는 것은 이제 플라톤을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신격화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파인데, 뉴 아카데미 학파의 윤리론은 따로 별다른 것이 없고, 스토아, 제논의 그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스토아의 윤리 사상 이코르 뉴 아카데미의 윤리 사상,
그래서 키케로는 뉴 아카데미 학파이지만은 키케로가 음으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스토아의 윤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 문헌으로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관여한 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키케로의 음으론 2006년에 이제 개정판을 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양의 고전적 윤리 실천 사상 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하나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여기 나중에 내용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 요거는 구글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 이름을 이렇게 탁 치면은 요 글을 논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4대 논총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그 영웅전으로 유명한 이 모랄리아, 교육 윤리편으로서 제가 5편의 에세이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글들인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잠깐 그 키케로의 음으론을 보완한다는,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요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 이제 윤리 사상을 보겠습니다. 키케로의 윤리 사상.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과 꼭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과 아주 대비되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스토아학파 이거는 국력주의 이렇게 배웠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것은 쾌락주의 뭐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들어가면 좀 약간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크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학파의 윤리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본받아 가지고 나온 그 학파의 윤리론입니다. 서유학파는 뭐 많은 철학가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플루타르코스는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1000배, 10,000배 나온 실천 철학자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론에서 키케로의 이제 윤리 사상인데, 이제 자세히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키케로는 호네스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네스툼, 이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선한 것, 명예,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어로는 토칼로 또는 토칼론입니다. 가장 출중한 거, 가장 뛰어난 거, 가장 올바른 거 이런 뜻인데 이것이 유일의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학과, 즉 키케로의 그 윤리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토아학파도 그렇고 키케로 학파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 호네스tum, 명예, 여기에 상대 개념으로서 우틸리타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놓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토심페로 또는 토심페론이라고 부르는데 우틸리타스, 제라미 벤덤의 유틸리타리안리즘 그 나오죠? 공리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리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이제 나중에 했습니다. 명예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공리, 명예, 공리, 호네스tum, 우틸리타스 이렇게 번역하는데 처음에 제가 번역할 때는 유익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익함. 그런데 명예와 공리, 도덕적으로 선한 것, 유익함, 이것이 상충할 때, 서로 부딪혔을 때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아주 키케로의 그 윤리사상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새로운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은 파나이티우스가 썼습니다. 그것을. 근데 파나이티우스의 윤리론, 의무론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다행스럽게도 키케로가 파나이티우스의 그 의무론의 그 내용을 보고서 호네스툼이 뭐냐? 1권. 우틸리타스가 뭐냐? 2권을 썼습니다. 이거는 파나이티우스 스토아 윤리 철학자입니다만 파나이티우스.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쓰고 제3군에서 호네스툼과 우틸리타스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요거는 일반적으로 키케로의 참신한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도 오늘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 호네스툼과 우틸리타스가 상충한다는 게 뭐냐? 사랑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돈을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할 거예요? 물론 키케로는 돈하고 사랑 둘 중에서 사랑을 택하라. 돈하고 명예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명예를 택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강조했고 키케로 역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면 사랑도 택하고 돈도 택하면 되지 않느냐? 둘 다. 욕심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택하기에는 참 힘들죠. 운이 아주 좋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가난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은 유능한 청년하고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애인인데 상속을 많이 해가지고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 아주 많은가? 그쪽을 결혼 상대로 택할 것인가? 그런 경우 이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 사상은 요거는 최고선은 쾌락이고 최고악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사막에서 며칠을 물 없이 이제 물 마시지 못하고 사막에서 헤매다가 오아시스 만나가지고 샘물을 이제 한 컵을 마신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마시면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를 이제 그 라틴어로는 볼룩다스라고 그러는데 쾌락, 볼룩다스, 쾌락. 그거 좋죠. 물 마시고. 여름에 참 그 맥주 한 잔 참 마실 때 있고. 그러나 두 번째 맥주, 세 번째 맥주 마실 때는 덜하죠. 하여튼 그 첫 번째 그런 쾌락. 근데 인간이 살아갈 때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쾌락으로 계속 점철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쾌락으로만 계속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 그런 길이 있으면 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낚시질 가고 싶을 땐 낚시질 가고 아주 추울 때 아주 좀 뜨거운 지방에 가서 좀 편하게 해변가에서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쾌락을 맛보면서 계속 산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에피쿠로스는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정적인 쾌락은 그냥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 근데 그 저는 이제 쾌락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냥 즐거움, 쾌자라고 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즐거움 그리고 동적인 쾌락은 이제 술, 여자, 도박 같은 그 쾌락.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키케로가 강하게 비판하는 거는 에피쿠로스 강하게 비판하는 건 이런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 에피쿠로스 그 쾌락주의 때문에 로마의 건전한 청소년들이 자꾸 쾌락을 추구하고 군대에 나가더라도 거기 나오면은 최고하고 고통입니다. 고통. 죽거나 부상당해가지고 피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최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최고악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비겁하게 뭐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뭐 에피쿠로스 그 쾌락주의 때문에 로마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나쁘게 변질시켜가지고 영 그냥 사람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키케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윤리론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학파 윤리사상 수도학파에서는
최고선은 호네스트 명예다. 도덕적 선한 것 이거 하나다. 그런데 서유학회에서는 좋은 거 많지. 우선 돈, 건강, 명성 이거 얼마나 좋냐. 무슨 호네스트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냐. 돈도 명성도 건강도 이것도 선한 것으로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런데 수타 쪽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 건강, 명성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농촌에 좀 무지한 농민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토지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돈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꽃뱀한테 물려가지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돈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다. 우리 세용지마 알죠? 세용지마. 말이 뭐 들어오고 좋다 이제 말이 또 차여가지고 병신이 되고 뭐 건강으로 병신돼서 사람들이.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병신이 된다고 해서 안 나가서 살았잖아요. 건강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이조 때 연산군 뭐 들어서기 전에 호씨 형제가 있었는데 호정이라고. 근데 이제 연산군 어머니 윤 씨를 이제 피하는 그런 오전회를 여는데 이제 호정 형제가 이제 대신이니까 거기 거기 이제 참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부인이 아이들 그거 간단하다. 이렇다. 그날 이제 대궐을 향하다가 형제가 다리에서 낙마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마해서 이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전에 참석 안 해가지고 무엇사인가요? 연산군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낙마했기 때문에. 서양의 윤리사상이 이제 그렇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오늘 다 못하겠네. 제가 잘 아는 우리나라 한국 철학과 동양 철학의 지금 현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남영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뭐 호용하지 하면서 잘 지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동양의 제자백과 중에 어떻게 에피쿠르스의 쾌락주의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제자백과 중에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무리 눈뜨고 찾아봐도 없는데 좀 있으면은 좀 얘기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에피쿠르스가 쾌락주의 이거를 주장했는데 동양에서는 제자백과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놀래가지고 제자백과들은 도대체 그때 무엇들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하나 주장하지 못하고 뭐 했냐니까 저보고 우스갯소리로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당연히 유명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날 이제 이렇게 제가 집에 와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뭐 많이 나오죠. 복가 뭐 무슨 뭐 순자니 뭐 공맹 뭐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공자의 논어를 보니까 공자 선생께서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왜 한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유익한 즐거움이 셋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 있다. 예약으로 절제함을 즐기고 남의 착한 점을 말하길 즐거워하며 어진 것을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그 다음에 요교락하며 줄골 낙자가 이제 동사로 읽을 때는 요자가 됩니다. 요교락하며 요인류하며 요연약이면 손의니라. 요교락, 공자 선생은 쾌락 대신에 교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교락, 지나친 쾌락을 좋아하며 편안하게 놀기를 좋아하고 주색의 향락을 좋아하면 해롭다. 공자 선생의 쾌락을 교락이라고 썼다.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손해가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스토아파, 다시 말하자면 키케로가 얘기하는 호네스토, 요것은 공자와 맹자가 얘기하는 의입니다. 의, 오를 의자, 의. 그 다음에 스토아파와 키케로가 얘기하는 우틸리타스, 공리, 이거는 이쪽에 공자 맹자에서는 리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운할 때의 리자. 그래서 맹자는 선의 후리, 선의 의를 먼저 취하고 후리, 후에 리를 택하라. 그래서 그 리자, 이로울 리자 뭐 있잖아. 이익할 때 유익함 할 때고, 그거를 이렇게 우틸리타스와 리를 같이 놓고 호네스트면 이건 의, 오를 리자, 그걸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게 동서양의 그것이 이제 잘 통하면서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키케로는 인문학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인문학이라는, 오늘은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배고픈 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취직도 잘 안 되는 곳으로 천대받고 그러는데, 저는 인문학이란 말 대신에 인간학이다. 인간학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라틴어로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인간에 관한 연구. 레토리카 이제 교육의 효시라고 그러는데, 우선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서양 고전 고대의 그리스 로마의 청소년들은, 아테나이, 로마, 스파르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꿈이 뭐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장군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연설을 잘해야 된다. 연설을 잘해가지고 민회에서 투표해가지고 투표자들의 표를 많이 낚아채야 된다. 그래야 정치가 되고 장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레토리카, 수사기라고 우리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수사 공부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전체였습니다. 오늘 대학이죠.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중등교육의 내용 뭐냐? 수사학, 레토리카 고등교육 기관에 가지고 레토리카를 공부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훌륭한 정치가 위대한 장군이 되려면 연설을 잘해야 되는데, 연설을 잘해야 되려면은 뭐를 잘 알아야 됩니까? 하늘천, 따지, 사람인, 천지인에 관해서 골고루 다 정통해야 됩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낮에 하늘이 새까매졌습니다. 그래서 적병은 이게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좌우기장하고 있는데 로마의 장군은 일식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식이 사는데 금방 끝난다. 그래서 로마군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막 적병은 쓰러지는데 로마군은 전염병 그걸 알아가지고 전염병 낫게 해서 또 전쟁에서 이깁니다. 제갈공명에 동남풍을 불어오듯이 서양 고대의 장군들과 정치관들은 오늘날 얘기하는 천문학, 자연과 우주가, 지리, 사회가, 사람 인자, 인문과 이걸 다 골고루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연설을 할 때에 제대로, 연설이라 목적은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표를 얻는 거. 동양에서는 어떠냐? 동양에서는 그 주의 선생이 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그런데 우리나라 이시조선 건국의 중요한 그 대들보 역할을 했던 정도전 선생은 거기에다 사람인 줄 하나 덧붙였습니다. 천지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공맹사상, 주작 쭉 내려오는 거 인의예지 아닙니까? 인의예지 거기에 신이 이렇게 하나 더 이제 붙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한양 사대문을 짓고 나서 사대문에다가 인의예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이름을 졌습니다. 돈이문, 숙리문, 의자. 근데 신자, 믿을 신자, 이 신자가 들어가는 건 사대문 아니라 다른 건데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나라 거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의지용인, 서양의 키케로가 얘기하는 사주독, 의지용인, 지의용인 요거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은혜예지신 이런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케로의 음모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뤘는데, 뉴 아카데미 학파인 키케로는 플라톤 선생님을 아주 신격화해가지고 마음속으로 항상 존경을 품고 있었는데, 플라톤이 젊었을 때 쓴 책이 국가론, 그 다음에 법률론,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정치가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키케로는 거기에 따라서 국가론, 법률론, 정치가론을 썼습니다. 근데 정치가론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의무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타이틀을 이제 내걸었는데, 여기 의무론이라고 할 때 의무는 대개 정치가의 의무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내가 정치가가 되면은 이렇게 하거라. 정치가의 의무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키케로의 의무론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서양에서는 젊은 애들이 다 이 키케로의 의무론을 다 읽습니다. 비스마르크 정치가가 되려면 청년 학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에라스무스, 이거는 포켓용으로 발간하면서 이거는 꼭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달달이 외워라. 칸트, 볼테르 뭐 이런 사람들 다, 누가 만약에 윤리, 도덕에 관해서 책을 쓴다면 이건 다 키케로의 의무론을 비낀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헤겔의 역사 철학과 역사 철학 강의를 이렇게 지지기다 보니까 우리 헤겔 선생이 또 키케로의 의무론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동양의 사서삼경 뭐 이런 거, 이거 서양의 신부들이 좀 와가지고 다 서양 용어로 다 번역을 해서 헤겔, 칸트 다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거. 헤겔이 공자님의 논어 등 몇 가지 책을 읽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헤겔의 역사 철학의 내용에 나오는 것인데, 김종호 씨가 번역한 거 그대로 한번, 그 독일어판은 제가 보진 못하고 영역된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공자에는 도덕에 관한 많은 저작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중국인의 처세법과 예의범절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영역된 공자의 주조, 이건 이제 논어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 가운데는 올바른 도덕적 자문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상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설화, 성찰, 반의이다. 헤겔이 이렇게 공자의 그 논어를 갖다가 아주 깎아내려가지고 나한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요 얘기는 그 다음에 그 헤겔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빨간 글자, 요거는 이제 역사 철학 강의에 나오는 글입니다. 키케로 gives us the office. The office는 의무에 관하여, 그래서 이건 의무론이라는 뜻입니다. A book of moral teaching, more comprehensive and better than all the books of Confucius. 컨퓨시우스, 공자의 모든 책들보다도 더 한층 포괄적이고 더 한층 뛰어난, 더 한층 좋은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키케로의 의무를 보면 구체적으로 젊은 애들은 뭐 생활할 때는 말할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가 나와서, 또 헤겔의 이런 말은 또 일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 동양의 그 공자 선생이 저렇게 헤겔이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서도 좀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맥상통하면서 그 맞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권은 호네스tum, 2권은 우틸리타스, 제3권은 호네스tum과 우틸리타스가 상충했을 때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한결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냐? 특히 그 스토아 철학자, 제인을 비롯해가지고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연과 합이라는 거, 자연과 합이라는 거, 인간 본성에 맞는 거, 추나 추동에 따라서 이제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자연 본성 여기에 일치해서 사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기 쉽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알기 쉽게. 스트레스 자꾸 많이 생기면 안 걸리죠? 저처럼 좀 기분 나쁜 일은 그날 다 털어버려요. 좀 이제 그 마음의 통화 좀 이렇게 좀 그 보기만 해도 싫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럼 그냥 소주잔 기울이면서 그런 거 다 풀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날 다 그냥 풀어버립니다. 왜냐? 스트레스 없이 사니까 참 매일 그 즐겁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그 현명한 지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발동할 필요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추도 지의 용인 이제 네 가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의 용인의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호네스tum 명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얻게 되면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사랑을 택했더니 행복하게 되더라. 명예냐 돈이냐? 명예를 택했더니 행복하게 되더라. 그런데 요거 이제 그 나쁜 길과 선한 길로 이렇게 갈림길에 인생에서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게 17, 18세에 요거 젊었을 때 헤라클레스 그 젊었을 때 그 나이입니다. 요 때에 여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 유혹이 옵니다. 저쪽에 있는 신은 아랫대 여신입니다. 아랫대 선의 여신입니다. 요쪽에 신은 악의 여신입니다. 카키아라고 여신이 있는데 헤라클레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랫대 여신은 헤라클레스야. 요 길로 가라. 저쪽에. 저 길은 산길은 험하고 그래도 저 길로 가면 행복인 너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악의 신 카키아 여신은 헤라클레스한테 아랫대 여신의 말을 듣지 말라. 내 말대로 따라. 너는 내 말대로 따르면 너는 일상당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고 아주 쾌락을 느끼면서 좋은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물론 헤라클레스는 단연 악의 여신의 말을 거절하고 선한 여신의 말을 따랐습니다만 처음 이렇게
부닥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예와 저희 호네스분과 우틸리타스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그 비르투스 그 독 사추독이라고 할 때 그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랫대는요, 헬라서로 아랫대는 뭐냐면 출중한 거, 뛰어난 겁니다. 국민학교 한 반 이제 40명이라고 그럴 때에 1등하는 거, 이게 아랫대입니다. 10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하는 거, 이게 아랫대입니다. 비극, 희극 상연할 때에 1등하는 거, 아랫대. 이걸 이제 독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라틴어로서는 비르투스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의 보추가 여기서 나는데, 비르투스는 뭐냐? 라틴어의 비르는 남자입니다. 남자. 비르. 맨입니다. 맨.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가 남자다움을 갖추는 것. 이것이 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독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파스칼의 그 빵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감수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라틴어 성경에 예수님이 장님 보고 눈 떠라는 건 눈 뜨고 안전뱅이 보고 일어서라는 게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기족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뭐 이족이라는 말도 번역을 그러는데 라틴어 이렇게 보니까 거기 비르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전뱅이 일어나 소경 눈 떠 또 이게 이제 아랫대 그 남자답게 정말 그 독을 베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이제 성경학자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르투스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의 용인 지는 지식 스켄티아인데 여기는 이제 지혜와 예지가 있습니다. 사펜티아와 프루덴티아 포함. 종이 그는 유스티티아. 그리고 그 짝이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한 행동. 그 베네피켄티아. 베네는 좋다는 착할 선자, 좋을 선자. 피켄티아 행하다 선행. 용기는 포르티투도. 근데 용기는 이제 만영과 구별해야 된다. 만영, 그거는 되게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만영 부리는 장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내, 이 템페란티아인데 이게 보통 이때 절제라고 플라톤의 거기 보면 절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인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논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지린자 있지 않습니까? 오지린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참으린자와 통하더라고요. 한번 좀 보세요. 저기 논어. 뭐 관영, 중용, 급기. 백화점에 가서 이제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나는데 참아라. 이것도 있네. 참으린자 그거죠. 이런 게 다. 그런데 이제 그 사주덕의 우선순위 이렇게 보면은 키케로는 오를 의자 이 정의 이거를 제일 먼저 올려놓습니다. 왜냐?
이게 가정입니다. 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에 속하죠. 암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그 성공 단계에 와 있는데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암 연구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지의 용인의 의를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리고 참주, 폭군도 용기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의자 이거를 맨 처음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 맹자님 말씀에 선의 후리, 의를 먼저 취하고 리를 후에 착하라. 명예와 공리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지. 여기 이제 요 그림 사진이 나오는데 요거는 터키의 그 에베소스에 가면은 에베소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 소피아 여신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 이제 뭐 지식 지혜 예지 뭐 이런 거인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읽으면은 다 아실 거고 이미 제가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오를 의자. 옆에 이게 지금 저기 정의의 여신인데 동서야을 막론하고 대법원 거기 가면 이 정의의 여신상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칼을 이렇게 곰을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 손에 저울을 이렇게 접시죠. 저울을 이렇게 두 손에 이제 저울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원고의 말을 들어보고 피고의 말을 들어보고 양 접시 담습니다. 원고의 말과 피고의 말. 눈은 가려서 못 보죠. 그래서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거운지 이거를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으로 탁 쳐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쪽에 대법원 거기 가면 저기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건 다 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훌륭한 판사님들 뭐 많이 계십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판사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전 무죄 그다음에 뭐 다 아시죠? 그거는 저기 조를 달 때 어느 쪽에 그 변호사 그 비용 많이 됐느냐 뭐 돈으로 경중을 따지고 이건 안 되죠. 이거는 하므라비 법전 12법국 법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정신에 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의를 구현하려면 재판
정의 1차 기능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신이라는 거 요거 신이라는 말을 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틴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 이것이 신이 피데스의 원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 용기는 이제 만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보되 황금을 보되 돌처럼 보라. 이거 용기입니다. 적의 성격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용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다들 안 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가서 살려내는 거 이런 게 용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뭐냐면 황금을 보되 돌처럼 여호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재산이 없으면은 재산을 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을인자 이게 이제 동양의 공맹의 오직인자와 통한다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저 밑에 있는 게 술병입니다. 술병을 발로 밟아가지고 깨뜨리고 저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물입니다.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색 잡기. 술에는 다음에는 여자, 그 다음에 잡기, 도박. 저는 이제 도박을 안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도박을 하면은 잃기 마련입니다. 왜냐? 도박장은 나 같은 사람들에서 돈 뺏어가지고 도박장 운영하고 저게 다 인건비 세금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고 도박장에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이런 상.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LA 갔더니 친구들이 자꾸 라스베가스에 가보라고 그래요. 저 안 갔습니다. 미쳤다고 갑니까? 가면 잃을 것 뻔한데. 난 한 100불 정도 그냥 잃을 생각으로 한번 그냥 구경 삼아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면 좋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거는 이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읽어가지고 이해될 만한 거는 다 생략하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사회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충효 사상입니다. 부모한테 효도는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으니까. 나라는 왜 충성을 받지 않느냐? 나와 나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구들과 친척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레굴루스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키케로도 그렇고 폴리비우스도 그렇고
로마 공화정 시대에 가장 위대한 애국자가 누구였느냐? 레굴루스 장군을 봅니다. 왜냐? 레굴루스 장군은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카르타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카르타고의 청년 장군 10사람이 역시 로마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레귤루스 보고 당신 그 로마 원론에 가서 원론론들을 설득해가지고 카르타고 장군, 청년 장군 10사람과 맞교환하자, 포로 교환하자. 그래서 성공하면은 당신은 로마에 그냥 머물고 있고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와라. 약속을 합니다. 로마로 간 레굴루스 장군은 로마 원론 의사당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로마 원론은 여러분, 나는 이미 나이가 늙고 그래서 별로 국가에 쓸모가 없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절대로 카르타고 청년 장군 10사람을 카르타고로 돌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론 동료, 원론 의원들, 친구들, 가족들, 아는 사람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뿌리치고 카르타고로 돌아가는 레굴루스를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키케로는 자세하게 왜 레굴루스가 카르타고로 돌아갔느냐,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반론을 이제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 유피테루 신이 크게 분노할까봐? 아니다. 다 그 호네스tum을 위해서 라고 하는 쭉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중기, 공화정 중기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원전 146년에 소스키피오 장군은 카르타고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에서 일전 한 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나라에 바쳤습니다. 기원전 146년에 문미우스,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은 코린토스를 멸망시킵니다. 코린토스가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동전 한 푼 주머니에 넣지 않고 모든 걸 다 로마 나라에 바쳤습니다. 포스트미우스, 비트리우스 이런 사람들은 적과 싸워가지고 적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항복을 하고 부하들을 다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원론에 가가지고 내가 적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이지만은 나를 적에게 넘겨달라. 그 조약을 위반하면은 그 당시 로마군의 총사령관은 빨간배 껴가지고 적에게 그냥 넘깁니다. 그거를 자청합니다. 이런 것이 로마 공화정 중기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친구들 간의 모든 것은 공동 소유이다 라고 하는 엔니우스의 시 한 구절, 이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라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과 같도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비춰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아주 유럽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또는 길거리에서 어디 하면 아주 친절하게. 왜냐하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 이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은 길을 물었는데 길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니 길도 안 가르쳐주다니 그 사람 같지 않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제가 그 요즘에도 뭐 좀 그런 걸 느낍니다만 옛날에 동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물어보면 저기요 뭐 물어보는데 저기요 자기는 뭐 저기 맨날 질문 받으니까 뭐 하지만 묻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 우체국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자동차 밑에서 이 어디 밑에 들어가지고 자동차 수리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몸소 그 우체국까지 나를 안내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친절해요. 그리고 은행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은행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뭐 이런 거는 왜 그러냐?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하는 거. 물론 이제 옛날 같으면 연탄불 같은 거 좀 꽂으면은 연탄불 좀 손해 보죠. 연탄불 뭐 피는 게 별로 이제 없으니까. 등에서 남한테 불을 붙여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등불이 빛이 덜 납니까?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예의범절을 중시했습니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은 모두 보지도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고 걷고 앉고 기대고 하는 데서 태도, 표정, 시선, 손의 움직임 등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까지 소위 저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스파르타 청소년들은 길을 걸 때에 밑을 보고 걸었습니다.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른들 보면은 다 자기 아버지처럼 생겨가지고 공손하게 됐습니다. 대화시 주의사항. 그 대화를 할 때는요, 저녁 식사 같은 거 할 때 제발 혼자 떠들지 마십시오. 상대방한테도 좀 말할 기회를 좀 주고, 또 대화도 공통의 주제를 이제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친구들 만나면 골프 얘기하는 거. 나 이거 아주 정말 미치겠어요. 나 왜 골프 뭐 전혀 모르거든요. 그때 친구들 몇이서 말이지 뭐 5명이 앉아서 저녁 먹고 그러는데 한 3-4명이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엔딩가 뭐가 뭐 얼마고 뭐 저쩌고 뭐 메톨 뭐 그때 나는 골프장에 가보지라도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통의 주제를 주로. 그리고 저 어떤 분 혼자 떠들어요.
뭐 자기의 그 가정사 같은 거, 뭐 남편이 어디 가서 하고 뭐 애들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보면은 빨리 저녁을 빨리 끝나고 2차 가서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애가 타서 죽겠는데 그거 듣는 거 참 그거 고통스러워요. 이 분위기도 이렇게 살리면서 이런 게 다 이게 뭔데. 그리고 술 마시고 미친 척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얘기, 헐뜯는 얘기, 중상모략하는 얘기,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얘기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을 비방하는 얘기 합니까? 이게 키케로가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유머와 위트는 충분히 살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책망할 때 이제 주의사항인데, 요거는 이렇습니다. 책망을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관찰하다가 꼰수를 다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책망할 때 고백 한번, 너 언제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하고 잘못했지? 하고서 한번 진짜 좀 때리고 말이지 한번 혼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만 받는 애가 아주 그냥 생활 타다 확 바뀌도록 한번 호되게 책망을 하고, 그 책망할 때는 아주 그 자기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책망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책망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있는 데서 담임 선생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담임 선생 그 학생 담임 그 학생들이 존경하겠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식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 흉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단을 칠 때는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1대1로 야단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학자, 철학자인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제자가 크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있는 데서 수제자를 야단쳤습니다. 피타고라스 선생.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목매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여럿이 있는 데서 공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크라테스 선생을 모시고 이제 플라톤이 시장 장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전상 뭐 하고서 소크라테스 선생이 막 그냥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장 잡배처럼. 저기 플라톤이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스승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저기 시장 잡배처럼 그렇게 설전을 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선생이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녀석아, 그 설구문이 나한테 어디서 해야 돼? 다 듣는 데서 그렇게 나를 공부하면 난 뭐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만. 그 다음 얘기는 뭐 되게 다 읽어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위한 3가지 행동 수칙. 욕망을 이성에 복종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거 뭐 말하기는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그 마지막에 자유인다운 이외감과 위험을 갖추도록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데 요거는 뭐냐면 서양 고대인들은 인간을 자유인과 노예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 진리탐과 욕망, 행동의 유발. 자연은 본래 우리한테 농담이나 게임을 하라고 이 세상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중요하고 큰 어떤 일에 열중하라고 생명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어떤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밤낮 게임기 붙잡고 있어요. 그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농담이나 게임은 어디까지나 중대하고 보람 있는 일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 수면이나 그 밖에 다른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담을 할 때는 음담패설이나 부적절한 것은 피하고 고상하고 재치 있는 것들을 택해서 하도록 해야 하며 게임을 하는데도 너무 쾌락에 도취하여 추악한 불명예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구구절절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의 그 동성애 관계에는 요거 이제 빼가다가 집어넣는데 플루타르코스가 이제 모랄리아에서도 요거 동성애 얘기를 요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요거 망설이다 할 수 없이 요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소년의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같은 연배끼리의 동성애가 아닙니다. 10대면은 30대 이렇게.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뭐 아테나이도 그렇고 10대면은 30대 한 15년에서 한 20년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께 좀 어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도 배우고 독성도 배우고 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그 혼내 그 교감 정신적인 그런 그 교감을 이제 얘기하는 거, 그 강조하는 이게 이제 소년의 사랑, 그 남자들 간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의 청소년들은 나체가 되는 거, 옷을 안 입고 나체가 되는 것을 수치심의 극치로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목욕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위와 장인과 사위는 함께 때를 밀지 않는다. 함께 때를 밀지 않는 거, 목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건데 절대로 그렇게 그 체신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케로는 그 그리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는 이제 소년의 동성애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하나는 혼의 영감, 정신적인 사랑, 남자와 남자끼리 그거를 뭐냐면은 아테나이, 스파르타 이건 로마 마찬가지로 혼의 영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범주는 육체적 통정으로서 보에오티아의 테바이, 엘리스, 그 전에 크레타. 요쪽은 육체적 통정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나누고 키케로는 강조했습니다만 스파르타의 청소년들은 절대로 아테나이나 스파르타처럼 혼의 교감, 정신적인 그런 거였다. 리크루구스가 그렇게 스파르타 청소년들을
육체적 통정이나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플라톤의 심포시온이라고 창연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랑 얘기예요. 심포시온. 사랑인데 끄트머리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선생의 제자 중에 알키비아데스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스승보다는 18살이 밑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이게 소크라테스 선생을 육체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뭐 아테네 시내에서 또 군대에 갔었나 한번 소크라테스와 이제 그 몸을 한번 이렇게 접촉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소크라테스 선생이 단연 어른같이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키비아데스가 여러 친구들이 있는 데서 소크라테스 선생 내가 쫓아다니다가 결국 성공을 못했다. 언제나 자게 되면 아침에 꼭 일어나게 되면 아버지나 큰 형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이 그 혼의 교감, 정신적인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얘기하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동성애, 지식 전수, 덕성 그 수용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제도로서 만든 것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그런 대학 학교입니다. 그 제도 한 게. 그런데 서양에서 일찍이 빈켈만이라는 친구하고 뷰리라고 하는 친구가 플라톤의 심포시온에 나오는 그 구조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이제 나왔죠. 그게 뭐냐면 여기 아테나이죠. 그리고 라케다이몬 이게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를 부를 때에 스파르타 왕은 라케다이몬이고 스파르타의 여왕 이름이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남자 왕을 부를 때는 라케다이몬, 여왕으로 이렇게 할 때는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플루타르크나 그 고대인들은 스파르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라케다이몬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심포지움 거기에서 뭐냐면 여기 아테나이와 라케다이몬 즉 스파르타에서는 동성애 남자끼리 이것이 혼의 교감이다. 그런데 크레타, 테바이, 엘리스 이쪽 녀석들은 육체적 통정 뭐 그런 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 빈켈만하고 뷰리가 라케다이몬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아테나의 스파르타. 그리고 이거를 아테나와 라케다이몬. 그리고 나서 스파르타가 아테나와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스파르타와 테바의 크레타, 엘리스는 육체적 통정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포지움 번역하는 우리나라 철학자들 헬라서계나 좀 한다는 친구들이 그걸 또 일본어 그걸 중요하고 그런 건데 스파르타를 그냥 이쪽에 육체적 통제하는 걸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저기 64쪽에 67쪽 본문과 참조에 그걸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한 문제에 참조해 보세요. 재산관리 세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을 획득하되 추하고 가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착실한 방법을 통해서 하라. 재산을 지혜와 군면 전략으로 증식시켜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이용하도록 하며 말초적인 관능의 욕구와 사치를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호의와 선행을 베푸는데 쓰도록 하라. 이게 재산 관리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재산 획득의 바람직한 두 가지 사례. 네,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상인의 상도이. 여기 좀 보시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로데스 섬에 곡물이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상선에 곡물을 잔뜩 싣고서 배 한 척이 먼저 왔습니다. 로드 섬에. 그런데 뒤따라서 지금 새카맣게 상선에 곡물 싣고서 와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먼저 도착한 이 상인은 그거를 밝히지 않고 아주 고가로 비싼 값에 곡물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싸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저 앞에 계신 선생님 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결정하기가 어렵죠. 장사치라면 당연히 그냥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수토학과의 사제지간의 관계에는 디오게네스하고 안티파테르라고. 디오게네스는 스승이고 안티파테르는 이제 제자입니다. 근데 스승은 그거 얘기하지 않고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지 않고 비싸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법, 현행법을 어기느냐? 어기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홍익인간의 정체를 발휘해서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논쟁을 벌리는 거예요. 이때 키케로는 말할 것도 없이 얘기를 하고 정직하게 그 상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집주인이 있는데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주 낡아가지고 저기 뭡니까 저기 목조 건물인데 저 삐걱삐걱 다 이제 하고 그냥 방에는 뱀들이 기어다닌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뱀들이 기어다니고 그건 이제 그 나쁜 이제 집인데 이거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집을 살려고 오는 사람한테 이 집은 이제 상당히 낡았고 뱀들이 기어다닌다. 이런 얘기를 집 사러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죠? 보고 그 판단하라고. 선생님은 상당히 우명하십니다. 보고 판단하라고. 세상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지 않는 건 침묵인데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속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 안 할 뿐이지 속이는 건 아니죠. 법에 어긋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다 행복하게 살고 그러는데 그거 속아가지고 사면은 속지 하여튼 그렇게
나쁜 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 얼마나 그 사람은 저기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저 선생님 그 참 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또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인간끼리의 그거 심지어 신들에 관한 거 다 꼬치꼬치 다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냐? 말 안 해도 그냥 넘어가네.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 요 다음 주 2시가 다음 주 6강과 7강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다음 주는 배경, 그 다음 주는 이제 실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요 사제지간의 논쟁점, 로마 인민의 공유지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스승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보수파, 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개혁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유지 처리 문제에서 이제 그 상충하게 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맨 밑에 확실히 이런 행위를 한 자는 결코 정직하지도 않고 순박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오히려 교활하고 속이 컴컴하며 간교하고 남을 잘 속이며 사악하고 난폭하며 사기와 음용의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키케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번역 잘했죠? 제가 1989년에 이걸 이제 초판 번역서를 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참 저런 아주 그 적절한 단어들을 내가 구사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내가 놀랄 정도로 특히 음흉하다는 저런 이거 라틴어로 된 겁니다.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그 밑에 술라가 있는데 술라는 창을 탁 꽂아놓고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이제 경매시키고 불법으로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의 이용에서는 그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는데 자기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산, 그거는 축을 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는 데는 끝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뭐 물 붓기라는 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건 서야도 마찬가지. 끝이 없으니까 상속받은 재산은 축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베풀도록 하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 가족 친척을 도와준다면은 돈을 꿔준다 그러면 아예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준다, 도와준다. 왜냐 받을 생각하고 하면 꼭 원수됩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태도를 봐야 됩니다. 대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 받았다고 녀석이 친구들하고 술판을 벌려가지고 다 날린다. 그런 녀석한테 장학금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싹 봐가지고 얘는 정말 도와주면은 크게 성공할 거야. 이러면은 아낌없이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이나 뭐 방송에 자기 이름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 뭐 보안 가가지고 뭐 도와주고 사진 크게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로마인들의 생활신조 그 로마법 조항과 소송 서식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중기 때까지만 해도 로마 시내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12법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인들은 다 무장 해제하고 단도도 지니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그리고 법조항과 소송 서식에 나오는 문구 뭐 고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쓰는 거 보면 선한 신의에 입각하여 엑스 피데 보나 더 낫게 더 공정하게 선한 사람들의 관계처럼 선하게 처신하라.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나라 국민이 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플루타르크스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는 저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케로도 플라톤주의자입니다. 플루타르크스도 플라톤주의자고, 근데 플라톤은 선과 악은 혼재한다. 선과 악은 섞여 있다. 그리고 플라톤은 선과 악은 각각 등급이 있다. 선도 이제 뭡니까? 이제 선, 악, 최고로 나쁜, 최고로 나쁜 악, 중간 나쁜 악, 이런 식으로 선도 또 아주 좋은 선, 중간 선, 낮은 선,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고, 그래서 덕을 쌓음으로써 악인은 더 나은 악인이 될 수 있고, 덕을 쌓음으로써 선인은 더 나은 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플루타르크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제자 백가의 중에 성선설 석학설 주장자가 있듯이 로마 제정 초기에도 선인은 결코 악인이 될 수 없다. 악인은 결코 선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 에픽테투스 이런 극단적 수타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배경했습니다. 플루타르크스. 아니 악인도 독을 쌓으면 선인이 될 수 있고 선인도 독을 잃으면 악인이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5편의 에세이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아동교육, 보통 아동교육이라고 하는데 아들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든다면 소년 시절에 문학 작품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비극 같은 거. 비극 같은 거 보면은 오레스테이아 같으면은 여왕이 남편의 아가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오레스테스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냐? 그래서 어머니를 죽입니다. 이런 거, 복수하는 거. 또 메데아. 자기가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입니다. 메데아가. 이런 거. 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대로 그 실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는 아버지들이요 아들들을 교육시킬 때는 반드시 비극, 희극 이런 문학 작품을 보기 전에 철학 공부를 먼저 시켜라. 스토아 같은 철학 공부를 먼저 시켜가지고 단단히 그 정신 부장을 한 다음에 비극은 이렇구나.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무슨 아첨꾼 같은 친구 아첨꾼 같은 거 이런 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친구들을 잘 둬가지고 훌륭하게 대면됐지만 나중에는 아첨꾼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맨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여기 다섯 편의 에세이는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유명하게 된 게 운이 좋아서 그랬느냐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유명하게 됐느냐 이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플루타르코스는 스승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철학자로서 특히 실천적 철학자로서 스승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낫다 이렇게 격찬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 사람들은 트로이나 페르시아 같은 외국인들 그걸 바로바로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인도는 이집트는 다 바로바로입니다. 이게 야만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외국 사람입니다. 트로이가 페르시아가 야만 국가입니까? 천만의 문화가 상당히 이제 꼽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헬레네스고 주변에 있는 이제 외국 사람들은 바로바로이다. 이방인들. 중국 사람들 자기는 중한뭐 해가지고 뭐 우리 동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중국 오랑캐 뭐 그랬지 오랑캐 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르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무슨 말이냐 바로바로 인도나 이집트 이런 바로바로도 우리 헬레네스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동방원정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건설하고 자기와 부하들이 다 함께 페르시아 이방인들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의 소년들은 똑같이 헬레네스의 소년들처럼 헬라서 그리스어로 된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데세이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소킬레스의 비극 작품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작품들 이런 거를 헬라스어로 그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왜냐? 바로바로의 소년들도 똑같이 헬레네스의 소년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그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제 뭐 사망했지만 우리가 알렉산드로스에서 특히 플루타르코스가 얘기하는 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무론에 나오는 그밖에 고사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글들이라서 한번 이제 적어봤습니다. 파비우스 장군은 뭐냐면 한니발이 쳐들어왔는데 코끼리 떼를 몰고 왔어요. 코끼리 그
등에 탄 그 카르타고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코끼리가 그냥 수십 마리가 화를 내가지고 덤벼들면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비우스 장군이 한니발의 예봉을 꽂기 위해서 한니발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체합니다. 지연전술. 작전상 지연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저 겁쟁이 비겁한 친구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그 비겁한 겁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한니발의 예병을 피하고 일어나서 한니발 장군을 이제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대를 이제 격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비우스 장군 용어에 그 영국의 페이비안 소시알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비우스적 사회주의. 거북이를 제가 그려놨죠. 저 거북이처럼 천천히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파비우스 장군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오직 그만의 지연작전을 써서 우리 공화국을 부활시켰다. 그는 자신의 명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국의 안전만을 중히 여겼노라. 지금 그의 명성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구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명예는 더욱더 고귀하게 들리니. 그 피르스 왕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장군하고 파브리키우스 장군하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결투합시다. 그 무릎 둘이서 단둘이 싸워가지고 행운의 여신이 당신을 택하는지 나를 택하는지 그냥 그대로 따라옵시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사나이다운 용기를 보여줬는데, 서양에서는 그 결투 그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막스 베버도 뭐 결투했고, 그 결투 제도가 있었으면 저도 그 결투를 해가지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저기 정말 결투할 정도로 이제 증오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런데 결투도요, 그 죽는 것도 1차 세계대전 공중전 할 때 비행기와 전투기에서 권총으로 쐈어요. 처음에 권총으로 쏴가지고 맞아서 죽어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권총 실력이 없어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얀 눈 위에 까만 옷을 입냐, 양복 같은 거 있죠? 저기 와이사스에. 그리고 하나 둘 다 있는데도 하나 둘 셋 열받을 때딱 이제 뒤로 돌아서 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거 쫙 흐러지죠. 새빨간 피가 하얀 눈에 싹. 그래서 그 죽는 것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쟁터 나가면 이제 앞으로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데 5분간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핵, 무기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죄도 그냥 병력 부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결투 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시켜는 아라투스의 사례인데,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수십 년간 외국에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를 이제 복구해가지고 원수 갖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600명의 그 재산가들이 50년간인가요? 그 재산을 뺏겨가지고 지금은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니까 돈 좀 달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하고 돈을 딱 놓고서 옛 주인, 지금 주인 어느 것을 택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해 줬습니다.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치가는 시민들 중에 어느 부류의 시민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다른 부류의 시민에게 재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형평성 꼭 형평하게 국가가 재산을 갖다가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키케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래 맨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키케로가 실제로 정치를 할 때는 다른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라크스 형제 개혁은 제가 거의 조금 한 60년간 공부하는 셈인데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좀 상당히 그 색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맨 마지막 시간은 제가 박사 논문을 옛날에 썼던 게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 옥타비안이 로마로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로마 공화정이 망하게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아주 그 생생하게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